안녕하십니까. 현명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미래를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세계의 주요한 연구기관, 정부들은 거의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예로 들더라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방향은 대체로 이런 합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세계의 진군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현재 과거 지향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경쟁 상대로도 쳐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거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미래로 가는 길을 재촉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로 가는 세계의 지도를 제대로 읽고 정부와 산업 그리고 연구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로 가는 혁신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BBS 화쟁 토론. 오늘은 미래 한국의 주력 산업을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박정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일입니다. 그리고 이전영 전 포스텍 기술투자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요. 그 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의 주력 산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석권해 왔는데 이러한 그 지금까지의 산업화 방식을 급격히 수정해야 될 인류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두 분이 다 소프트웨어도 전공하고 계신데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산업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력 산업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력 산업을 과거의 주력 산업에서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간다 그럴 때 과거 주력 산업의 어떤 특징적인 산업 그리고 미래 주력 산업의 어떤 특징적 산업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어차피 미래 30년 후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인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타임을 갖다가 30년 후로 돌려버리면 1980년대에 저희 주력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산업화가 늦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구라파보다요. 네. 그래서 1960년대에는 그 주력 산업이 섬유나 가발이나 합판이나 뭐 전기나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계, 석유화학, 철강이 됐었고요. 이제 80년대 들어서 자동차, 가전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반도체, 정보통신, 2000년 들어와서 이제 디스플레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근데는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력 산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참 그래서 20년 후, 30년을 뭘 먹고 살 것인가 저희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세계의 그 산업 지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박정일 교수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그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이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해가지고 제조업의 그 소프트웨어화, 이 소프트화 이거를 이제 이른바 인더스트리 4.0라고 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포스코에서 일하셨던 경험 그리고 지금 포스텍에서 가르치셨던 그런 경험으로 비춰볼 때 기존의 주력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잘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자본, 노동력 이런 것들이 주요였는데 이제 그것이 기술,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더 중요한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가 중점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설비, 자본보다는 사람과 지적 능력,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어떤 자발적인 벤처 같은 자발적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력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부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주도형으로 했고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자본을 동원했고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차관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했는데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발전하는 그 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연구기관인 KDI도 만들고 또 키스트도 만들어서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른바 이 전방위 이 전략이자 이 자본 동원이자 이걸 다 해서 끌어왔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시장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새로운 커다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커다란 변동 지점에 와 있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정부가 각 구조에다가 빗장을 걸고 주도한다 하는 걸 하면서 실제로는 이 방향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위원회도 지금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제개발을 과거를 보면요. 네. 1차 개발 때는 이제 62년부터 67년까지는 저희가 섬유, 가발, 정유, 비료 그래서 한 경제 성장률이 한 8.3%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화학, 철강, 기계를 중심으로 19.9%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화학, 그 다음에 조선 가전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이렇게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7, 80년대는 중반까지는 섬유가 수출을 차지했었고요. 8, 90년대는 자동차, 90년 후반 때는 이제 반도체, 정보통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 재벌그룹과 같이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IT,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시대인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라든지 금융위기 때는 정부의 어떤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정부가 어떻게 주도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어떤 그 지침이라든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서 정부가 잘하면 알아서 기업은 쫓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있어요. 결국 선진국이 이미 이뤄놓은 거를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걸 제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이제는 모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부에서 사실은 뭐를 모델로 해서 주도할 것이냐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부가 카카오톡이 만들어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민간이 하는 거죠. 그것을 더 확산되고 글로벌하게 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카카오톡을 만들려고 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달라지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 정부 역할이냐 이것도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이전영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동안에 fast follower, 그러니까 아주 제일 잘 모범생적으로 추격자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가 돼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새로운 미지의 세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세상인데
다행히 지금은 지식 체계 또한 네트워크화가 돼서 세계의 주요한 기관들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지도를 다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나라 일본이 선진국이어서 또 언어 구조도 비슷하고 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정부 관료 공무원들이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가 생겼죠. 뭐 그거는 근대 학문이 물리학, 화학 이런 용어 자체가 다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쉽게 보고 배우고 했는데 뭐 새로운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산업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런 그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요. 대신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정부가 종합적인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일들이 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미래의 그림에 대한 이 정부의 그 확신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정부가 씨름하는 것 같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미 빌 게이츠가 1999년에 냈던 책 그 뭐 생각의 속도 그렇죠. 거기서 보더라도 미래는 결국은 이 변화의 속도가 좌우한다.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생각의 속도라고 빌 게이츠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그 혁명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길거리 나와가지고 뭐 불 지르고 하는 게 혁명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이런 새로운 시대에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우리나라는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많은 그동안의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빨리빨리 문화가 산업화 시대 때는 저희가 일본이나 구라파보다 100년이 늦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모든 걸 갖다가 패스트폴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을 본따서 빨리빨리 해서 IT 강국 의상을 가졌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가 이끌 수도 없고요. 글로벌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피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이제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뒤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저는 대학을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학은 사실은 산업혁명 시대의 모델이잖아요. 4년을 배우고 나와서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리큘럼도 바꾸고 교육 내용도 바꾸고 사실은 지식산업 시대 또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가 주도해갖고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이 두 가지만 해주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기업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 역할에서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2025년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산업에서 거의 다 잡혔다고 우리를 앞서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인재가 중국에서 다 가져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2025 제조를 목표로 해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때도 보면 1차 산업을 주도한 영국이나 2차 산업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3차 산업의 초강국인 미국이나 다 사람입니다. 인재거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물리적이죠.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하드웨어, 네.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 유전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데이터 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데이터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 네.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되면 사람과 사물, 그다음에 사물 간의 사물, 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초진흥화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역할도 새로 개편해야 되고, 뭐 사람도 다시 육성해야 되고, 대학 교육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뭐 3D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고, 그 변화와 혁명의 중간에 서 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희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중심 산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산업 또는 뭐 전자 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하드웨어와 관련되어지는 로봇, 드론 이런 산업과 그다음에 IoT도 포함하셨지만 두 번째로 빅데이터. 말씀하신 이 산업인 데이터 중심,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융합이 돼야 되죠.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평면에 펼쳐놓고서 이렇다라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입체예요. 앞에는 드론으로 보이지만 그 드론을 구성하고 드론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집에서 청소하는 청소 로봇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이 전화 자체가 이게 데이터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데이터를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하드웨어고, 또 뒷면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고, 또 저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구성하고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고, 이런 그 삼면체 입체적인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각 부문에 발전하고 있는 영역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그 벤처 비즈니스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이전영 사장님 많이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통신기기였지만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른 거가 됐잖아요. 컴퓨터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휴대폰을 든 인간,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면 학생들이 먼저 검색해 보잖아요. 검색해버리죠. 맞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벌써 이 뭐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가 검색해서 아는 거는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이미 자기 어떤 하나의 삶에 있어서의 플랫폼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바탕으로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가 또는 비즈니스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처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술 갖고 창업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찾는 노력이 좀 있으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것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사실은 벤처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기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술 경쟁력은 실패하면 다시 개발하면 되고 사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력을 사람들이 잘 갖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학 같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벤처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 매니지먼트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요새 많은 그 창업 보육센터가 많은데 창업 보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해요. 잘못하면은 이게 그
장소 임대해 주는 것을 또 약간의 행정 도와주는 거를 보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보육센터에 좀 더 많이 가갖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을 높아져서 VC들이 투자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보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만 더 보완되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벤처 산업이 만들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요. 네. 벤처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벤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시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시장은 우리 굉장히 조금 중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지향을 하고 기술적이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일자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 됐기 때문에 중소나 벤처기업에서 많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에서는 제조기업들이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쭉 차지했지만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에 시가총액을 보면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의 그 지금 IT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벤처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이나 대학이나 인재 육성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스피드 있게 변화해야 되고 혁명적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융합이 돼서 나가야지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막연히 갖고 있는 어떤 그 리더십, 그 리더십의 덕목 중에서 우리는 이 민주적 리더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같은 그런 디자이너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전체 정부, 전체 산업, 전체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각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고 그런 디자이너들은 뒤에 처지고 과거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과거의 덕목을 강조하는 정부가 있으면은 그 정부의 그 나라들은 이제 뒤처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의 경우를 봐도 확실히 이 미래를 보고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이 중국 공산당 내에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타일랜드까지도 최근에는 이 새로운 의료 융합, 복합 산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이 높고 도시국가로서 잘해왔다라고 인정하지만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 매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 커다란 시대적인 전변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한국을 책임지고 미래를 향해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단순히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론에 의존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운명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미래의 퓨처 디자이너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발전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공계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뭐 법대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30년, 50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2025년에 제조 강국이 되겠다. 2049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의 산업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렇게까지 목표를 정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무역 경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면을 뜯어보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의 매출의 출하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4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그 배터리를 장착하는 회사는 지원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엄청나게 각 4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도 이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5년, 2040년, 50년에 세계 패권 다툼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그 리더십, 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주력 산업,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엔진,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정희 교수님 굉장히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중국이 실제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나쁜 말로 하면은 이 광기가 또는 즉흥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그 연도도 잘 설명하셨는데 중국이 2025년에 새롭게 주력 산업으로 하려는 것이 이 미래의 지식 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2040년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겠다는 2050년까지 중국은 2025년까지 전체 GDP를 따라잡고 2040년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중간 단계로서의 주요한 산업을 장악하고 2050년에는 궁극적으로 1인당 GDP까지 따라잡겠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주력 산업이 미국이 가만 보니까 다 미래 성장 산업인데 미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거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엄청난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수출을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제적인 그 공정무역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런 그 각 나라들이 미래를 바라보고서 하는 그 전쟁의 커다란 구조적인 거를 우리는 언론이나 또는 학계나 이런 데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미래 패권 다툼입니다. 그렇죠. 산업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 네, 네. 1차 산업 때도 산업 시대는 영국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2차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강대국 미국이 지배하는 원인은 정보통신, IT 쪽에 발달이 돼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가총액의 1위부터 9위까지가 다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 2049년에도 미국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설립 100주년이 2049년이거든요. 2049년에서는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은 물론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선 좌시할 수 없죠. 네. 그건 뭐 역사가 네. 패권 국가가 제2의 패권 국가 나타나는 거를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네. 뭐 그거는 당연하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주도형, 그러니까 물론 효율성은 더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 한 그 브레인 파워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전략 쌓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는 누가 디자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거죠.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창의성과 또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바람직한 모델 중에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다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시장의 자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뤄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패권 국가는 우리는 아니니까요. 저희 대한민국은요,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성과 그 미래를 잡겠다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피드, 변화에 대해서 정부도 변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도 변해야 되고 대학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하고 바이오하고 로봇하고 전부 다 융합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정도 서로 융합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진 이 정부의 어떤 설계보다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뭐를 잘못했느냐, 뭐가 어떠느냐 해서 지금 미래로 가는 이 모멘텀을 놓치고 있는 이것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적합한 미래의 그 산업들은 무엇이냐. 지금 이재용 사장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적합하다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우리가 바이오, 의료 이쪽에도 상당한 재질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여전히 의과대학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과대학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의료 수가를 억제한다든지 민간 의료 법인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의료 데이터를 교류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정말 세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의료 분야가 우리는 안 되고 대신 태국 같은 경우가 그럼요. 의료 관광의 아주 메카가 돼가지고 지금 태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태국 가면은 관광도 하고 치료도 하고 진단도 받고 값싼 뭐 병원 다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덩달아 의료,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일어나니까 또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들이 거기에 따른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이쪽 분야에 모아놓고도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적합한 산업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굴해야 되고요. 그런 산업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하는 거는 무역관행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그게 어긋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서 나갈 수 있는 데 대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제, 견제 이거를 앞장서서 풀어주는 것이 미래 디자인에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중국도 말씀하시고 네, 미래 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거에 주력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한때는 세계의 제1위였고요. 그렇죠. 우리 그 무역 흑자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강, 조선, 해운 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많이 쫓아왔고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5년, 10년 내는 중국에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주력했던 산업을 다시 다지고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기술 같은 경우도 옛날에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데서 다 조립했던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미국의 테슬라 같은 공장도 운영은 잘 되고 있지만 그 공장하는 그 시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설비 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잘. 그래서 마이너스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해법을 내자고 하면 미래 산업에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말씀하시고 의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주력을 해야 되고요. 과거의 주력 산업도 죽여서는 안 되고요. 과감하게 기업들이 반도체도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세계 1위 산업을 안고 가야지 미래의 주력 산업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합니다. 네, 아주 박정희 교수님 좋은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조선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 산업만 하더라도 거기서 조선 산업에서 지금까지 생산하던 방식에서
많은 그 지식 패키지가 있어요. 네. 이 지식 패키지를 우리가 잘 가공해서 그거를 우리가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조선 산업은 단순히 조선 산업이 아니라 지식 덩어리 산업이 되거든요. 왜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 엔진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지식 패키지를 담아가지고 지식 서비스를 하는데 조선 산업은 그걸 못 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조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랜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산업일 수도 있고 또 뭐 해양 탐사 산업일 수도 있고 플랜트 사업도 되고 플랜트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저 복합 산업인데 이거를 단순히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해외에서 조선 수주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뭐 중국으로 간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산업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길 골목마다 이상한 규제가 막고 있고 이상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있고 이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는데 이런 그 사회적인 통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산업이나 연구진이나 이제 훨훨 날개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국제 전시회를 갔습니다. 근데 옆에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어봤더니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출장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드론이 막 날아다니니까 그분 첫 마디 입에서 나오는 게 저거 어떻게 규제하지? 저 날아다니는 거? 그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저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무인은 어떻게 되고 택배가 어떻게 되고 무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변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리고 F-15 전투기만 해도 우리가 그 제조하는 게 아니라 95%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자동차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인재가 잘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사회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모든 역할을 갖다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개발해 주는 게 물꼬를 트워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는 소프트웨어로 이 산업이 변화하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20년 전에 이미 그 트렌드를 하셨죠. 다 예. 읽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다른 경쟁국들이 이미 추격해왔고 우리는 새로운 경쟁 상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경쟁 상대는 우리를 경쟁 상대로 쳐주질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나라 보고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산업 보고 삼성이 경쟁 상대냐 그랬더니 우리는 삼성은 이미 추월했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구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만드는 산업은 이미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까 비즈니스 모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그 캐나다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 미래 기업. 근데 기존 기업은 뭐냐? 원가에다가 조금 이익 붙여갖고 파는 회사. 예를 들면은 삼성 이게 기존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래 기업은 뭐냐?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해주는 것.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카카오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주고 있잖아요. 카카오 밸류를 높여주는 일을 지금 하고 데이터 주느라고 바쁘죠. 그런 것들이 결국 플랫폼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변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와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규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 피처폰하고 다른 것이 피처폰은
그 제조해가지고 이윤을 좀 남겨서 파는 게 피처폰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삼성이 피처폰으로 잘 만들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로 보면은 자랑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한국에 삼성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다행이고 보람인데, 저런 기업이 한번 망가지면 언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참 많은 것이 현재고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에 네.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존 기업, 과거 기업, 그 미래 기업이라는데, 과거 국가, 미래 국가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즉 네. 과거 국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31조를 갖다가 4대강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는 네.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 31조를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I야, 슈퍼컴퓨터, 사물 인터넷, 여기다 쏟아부었으면요, 우리 지금 청년들 일자리 걱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투자 결정할 때 제발 전문가 말씀도 듣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도 듣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다 융합을 해서 미래 대한민국 나갈 수 있는 길을 해야지, 뭐 포퓰리즘도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4대강은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 하는 거는 4대강의 공로인 것 같고요. 그러나 4대강이 기존의 이 하천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데 대한 또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그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1조 원, 자, 그것을 지금 참여정부를 지나서 우리가 새로운 이 산업에. 정부를 맞이하면서 이 그냥 막연하게 공공 일자리 나눠주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이제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근데 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하나를 만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1.4개가 사라진다고 해요. 지금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기존의 어떤 일자리를 무리하게 정부 예산 수십조를 넣어가지고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마무리하시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DJ 정부 때부터 전 정부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발표만 100번이 넘었고요. 예산만 100조가 넘었거든요. 글쎄 말이죠. 그리고 DJ 때부터 중소벤처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육성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자금을 쏟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네.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인재 육성을 하고 미래 직업에,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자. 네. 산학 연정이 융합해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변화하자.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요체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영 사장님. 근데 이제 그런 단어들을 대개 보면은 이 결과에 관련된 단어예요. 일자리 같은 것도 결과거든요. 근데 네. 이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기업이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창업이 해드려야지.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정부는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할 단어가 아닌 거죠, 사실은요. 결과로서 그렇게 달을 나타나는 보라는데 거죠. 손가락을 보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 육성하면서 본질을 아닌 거를 많이 얘기하듯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어느 걸 안 해야 되고 뭘 풀어줘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결과,
방식으로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분이 참 그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박정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포스텍 기술투자 전 사장을 지내신 이전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1, 2, 3차 산업혁명을 다 합한 것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변화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제대로 맞춰서 적응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미래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미래로 가는 속도보다는 아직도 과거를 답습하고 또는 과거를 천착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 세대로서 세계에서 활기차고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리더십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오각성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앞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